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국내 경제 학자들 중심으로 일본 경제가 망한다. 더구나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계 헤지 펀드들이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즉 일본 국채 공매도를 통해서 일본 정부 부채가 많죠. 그러면 이제 일본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제 포유환율연구소가 1998년 그 상황,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그,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이제 어, 어, 달러당이죠. 달러당 140엔을 돌파하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그 앞으로 250 내지 300엔까지 일본 엔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일본이 완전 파산할 것이다. 이런 논리죠. 지금과 비슷한 얘기인데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금리를 가지고 일본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일본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주장이니까 성격은 다르지만은 일본이 망할 것이다라는 그 주장은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98년하고 2022년 일본 경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GDP 성장률은 98년에는 마이너스 1.3%, 2022년에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역 수지는 98년에는 1230억 달러 정도 됐어요. 헤지 펀드들이 무역 수지 너무 무시하고 공격한 거 아니냐. 쉽게 하면 달러 공급이 충분한데 엔화 약세를 무리하게 유도하다가 어떻게 보면 헤지 펀드들이 당했죠. LTCM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거 펀드라고 있는데 한 6개월 내지 1년 시차를 두고 둘 다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무역 수지는 2022년 상반기만 456억 달러 적자예요. 그러니까 98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무역 수지만 놓고 보면. 그럼 연간으로 하면 1을 곱하면 뭐 900에서 1000억 가까이 무역 수지 적자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일본 경제 망한다 논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99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일본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 기업들은 2021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다른 한국이나 미국과 비교할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죠. 주가는 많이 안 오르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와 기업 이익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 무역 수지 적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기업이 이익을 보는 거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왜 생기느냐? 결국 99년 이후 일본 기업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대로 많이 나가지요. 쉽게 하면 일본이 그 제조 강국인데 그 생산 기지를 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쪽으로 옮긴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무역 수지는 적자지 당연하죠. 악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수입을 해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악화되는데 기업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니케이 지수를 보면 98년에는 13,842, 90년 초와 89년 말이 39,000선 됐으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3분의 2는 공정에 정발한 거고, 2022년은
그때와 비교하면 주가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연말 기준이긴 한데 26,000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하니까, 또 실업률이 낮고 금리 낮고 여러 가지 조건이 주가는 좋아요. 그리고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98년에는 2.2%였어요. 지금은 2022년 10월 기준인데 0.42%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하면 10분의 1이죠. 0.2%였으니까 2021년 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보면 이게 좋아졌다고도 볼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금리가 많이 내린 것은 기업에 유리하죠. 또 금리를 미국 아닌 일본 중앙은행이 저금리로 유지하는 이유가, 채권 투자는 미국에 가서 하라, 일본에서 하지 마라 소리예요. 왜냐면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 국채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주는 꼴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연기금 펀드나 일본 금융회사들은 미국 국채, 유럽 국채를 매수를 했죠. 그것이 이제 엔 약세의 원인인데, 그 일본 중앙은행이 도와준 거예요. 외국에 가서 돈 좀 벌어온나, 그 제조업은 일본에서 잘 안 되니, 또 다수 제조업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 나가 있으니, 너네들이 금융시장에서 그 미국에서 돈 좀 벌어온나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환차익도 보장해주고, 또 미국의 높은 금리 수준을 일본 금융회사와 일본 상장회사와 그리고 국부 펀드들이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해외자산 투자해서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가 똑같죠. 근데 이제 정부 부채는 GDP의 250% 수준인데, 뭐 2022년 GDP가 감소했다면 뭐 260% 가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국내 경제학자들이 정부 부채는 많고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정부가 부채 이자를 감당해내지 못할 거다.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뭐냐? 정부가 발행한 부채, 그러니까 국채지요. 그 고정금리예요. 2021년에 0.2%일 때 10년채 발행했으면 그 10년 동안 0.2%예요. 금리가 1%까지 올라가더라도 10년 동안 기존의 부채는 저금리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부담할 이자는 그래 많지 않다라는 거죠. 신규로 발행할 정부 부채 내지는 국채가 있다면 그거는 오른 금리 적용을 받겠죠. 그런데 그때는 중앙은행이 또 인수하는 방법으로 하면 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즉 금리가 지금 0.4%에서 1%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일본 중앙은행이 뭐 1%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면 1% 정도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그 매수할 채권을 이제 팔 수 있고, 그러면 이걸 누가 사주느냐? 일본 국부 펀드들이 사주는 거죠. 또 해외에서 환차익, 일본 중앙은행 덕택에 환차익 많이 생겼죠. 또 외국에서 높은 금리 수준으로 그 부가가치 창출했죠. 그러니까 일본 국채 그 매수할 여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 국민들과 일본 연기금이나 일본 금융회사에 불리한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보지 말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환보유고가 98년도만 하더라도 3,616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2년에는 거의 뭐 4배 증가해가지고 1조 2천억 달러나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외환 보유고만 밖에서 그 운용되는 게 아니고 일본 금융회사들도 해외에서 뭐 미국 국채, 유럽 국채 매수하고 있죠. 또 일본의 국부펀드, 그 연기금이라든지 중앙은행이 운용하는 자금도 결국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외환 보유고니까.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보다 훨씬 많은 돈이 외국에서 환차익과 시세 차익을 많이 누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해외 자산 시장에서 뭐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그 헤지 펀드들이 그 매도한다면, 그 일본 국채를 공매도 한다면 한 1% 정도 금리가 오른 시점에 매수해주면 또 다시 금리는 복구되고, 그리고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부담도 없고요. 신규 발행하는 채권도. 그러니까 1년 동안 1%까지만 올려주면 일본의 국부펀드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사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참고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98년에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일본을 공격할 때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수출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1230억 달러죠.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제조업이 외국에 많이 안 나갔어요. 근데 99년 이후에 많이 나갔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본에서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제조업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많이 나간 거죠. 그 당시 이제 엔 달러 환율이죠. 연초에 129엔 정도 했어요. 근데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면서 약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130엔이라고 보면 14엔 올랐으니까 한 10% 오른 다음에 그때부터 꺾였어요. 제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 그 딱 144엔 하는 날이 회의하는 날이에요. 그것도 일본 환율과 관련해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국제팀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금융시장,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250엔 내지 300엔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140엔에서 이제 또 2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날짜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이 미안하지만 엔 달러 환율은 끝이다. 그리고 일본을 공격한 헤지 펀드들이 파산할 거다. 실제로 그래 됐어요. 제가 그런 놓은 거는 무역 수지가 1230억 달러서 계속 공급되는데 엔 약세가 되면 될수록 무역 수지는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헤지 펀드는 진다. 그러니까 환경을 잘못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일본 국채를 헤지 펀드들이 그 공매도 할 거고, 그리고 일본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논리도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이다. 즉 헤지 펀드 입장에서 망할 수 있는 발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미국계 헤지 펀드가 일본을 공격한다면 우선은 그 일본이 뭐 어려워지겠죠. 금리 오르니까.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한국 채권 시장도 무너지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무너져요. 그러면 한국 그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하겠죠. 그 다음에 일본 경제가 붕괴되면, 즉 금리가 오르면 미국과 유럽 채권 시장은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에 미국계 헤지 펀드들이 일본 국채를 공격한다면 일본은 바로 그 미국 국채 10년물 매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그 나중에 일본 국채 가격 떨어지면
환차익과 채권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채권 시장도 충격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헤지펀드들이 미국 채권 지금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쪽 비중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채권 투자에 실패해요. 일본에서는 이익을 봐도. 그래서 이거 상정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 기존 부채는 부담 없어요. 금리 올라도.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만 부담이 있는데 그거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인수할 수 있어요. 예? 연기금에서 빌리면 돼요. 국부펀드에서. 그래가지고 인수를 한다면 큰 문제 없고요. 또 하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즉 국채 가격이 하락한 그 시점에 뭐 1%까지 금리가 올라갈지 1.5%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본 국부펀드들 지금은 밖에 나가 있죠. 그런데 기회죠. 또 미국계 헤지펀드가 일본을 공격하면 한국 등도 무너지니까 일본계 입장에서 무너진 한국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요. 시차를 두고. 그러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다 보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탁상에서 얘기하는 탁상 공론하는 학자들 뭐 실전 경험도 없고 그냥 교과서 이론대로 죄송합니다. 가정을 전제로 전개하는 일본 경제 몰락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